고 모레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한 해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맹추위 때문에 30년 만에 가장 추운 동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으로 발이 묶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숙소도 렌터카도 모두 반납하고 나왔는데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백 편의 항공기가 갑작스런 결항을 맞아서인데요. 곧 더 어두워질 텐데 다행히 조금 전 4시부터는 제설 작업이 마무리돼서 항공기 운행이 약 8시간 만에 재개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윈터 드림. Dream as a child, living in a house made of ice that never melts with a fireplace inside. And I let the dream be forgotten, but I know it still lives somewhere in the scent of cinnamon and cloves. Swims in my paw, little cup of tea, lovely dream of mine. Santa, please come to remind. Merry Christmas to you. Covered up in the snow, my blanket as I listen to some nutcracker sweet. I'll pick up my favorite mug, enjoy the first sip of the Christmas te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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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inter dream swims in my paw, little cup of tea, lovely dream of mine.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너무 추워서 이제 춥단 맞아요. 말도 좀 식상한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폭설도 있고요, 또 강풍도 있고요. 이래서 뭐 지금 뭐 도로 뭐 길 할 것 없이 막 참 사고도 곳곳에 나던데.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있었나 봐요. 좀 한파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주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한파에 뭐 폭설에 지금 난리가 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전날부터 이제 그 대설 경보가 발효가 됐는데 오늘 계속 유지가 됐고요. 네. 특히 산지 동북, 북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제주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지에는 80cm 이상, 어우. 해안 지역에도 최대 25cm 이상 그 넘는 이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닷가에도 거의 뭐 30cm 가까이 왔네요. 예. 네네. 지금 이 아무래도 그럼 제주도의 기상 악화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항공편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예. 이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중단이 됐었고요. 네네. 예, 오전 10시 기준으로 항공편 77편이 결항이 됐고 그리고 6편 지연 운항에다가 뭐 김포, 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은 뭐 그대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네. 예, 공항 활주로 라인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면은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공항 활주로가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조종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착륙할 때 활주로 라인이랑 표시를 봐야 되는데 못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회항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오후 4시를 지나서 이 활주로 제설 작업 마무리했고 7시간 40분 만에 이제 운항 재개했습니다. 예. 8시간 가까이 공항 운영이 중단돼서 참 불편 겪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뭐 스케줄 어긋나신 분도 꽤 있으셨을 테고 또 나왔는데 당장 추운데 뭐 갈 데도 없었고 보니까 뭐 거의 항공기가 277편 가까이 뭐 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정치권에서는 제일 뭐 좀 주목됐던 부분이 역시 뭐 한동훈 국민의힘 곧 비대위원장 아직 예. 이제 확실하게 점이 찍혀났으니까 진. 비대위원장 진 네, 소식으로 좀 뜨거웠는데 한동훈 비대위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공식 임명하는 절차를 받기로 했고요. 네. 공식 임명 전이지만 어떻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끌어갈지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의 시간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전 장관이 1973년생 그 이제 새로 나이로 이제 50살이잖아요. 네네. 비교적 정치권에서는 젊은 리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올드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좀 새바람을 일으켜줄 것으로 여권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원내대책회에서 한 전 장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네.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동권 정치를 함은 상대당인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소위 말하는 86세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랄지 이런 분들을 일컫는 말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서 기대감을 나타냈고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특히 현 여권에서 기대하는 건 당정 관계가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면서 밀착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불협화음이 없이 총선까지 좀 당정이 합심해서 잘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조금 총선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참 이제 26일 전국이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대가 돼서 임명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비대위라는 것을 혼자 이끌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갈 비상대책위원들 이 구성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뭐 본인 자체가 좀 비교적 젊은 리더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서 물론 성별이나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도 보겠지만은 좀 젊어지는 비대위를 구성할까 뭐 그런 기대도 되고요. 어쨌든 비대위 인선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네. 사실 뭐 아직 하마평이나 거론되는 뭐 보도는 아직 나오진 않고 아직은 있어요. 없더라고요. 새 비대위원을 이제 40대 이하 또는 50대 초반에 좀 신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되 당내 중진 한두 명 이제 의원들을 좀 경륜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좀 신구 조화를 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은 이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또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최대 15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전례를 살펴보면은 한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고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이렇게 SNS에 얘기했습니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예. 그러면서 86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 7, 8, 9가 심판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7, 8, 9란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
일컫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되실 분이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으로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가 좀 내가 만약에 된다면 누구랑 같이 하지 하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분 혼자서만 또 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비대위원 어떻게 꾸릴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평가가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민주당 반응이 또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당이 이제 민주당인데 이 당 지도부는 한동훈 전 장관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으로 비유를 해서 일석이조 비대위라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힘을 빼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도 이제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한 전 장관이 이제 악법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총선 이후 처리하자 이렇게 운을 띄우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어림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 홍 원내대표가 이제 한 전 장관을 두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한 전 장관이 정권의 실세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예. 실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한다. 도리어 대통령 뜻이 더 관철되는 직계라인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달리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실세 대통령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실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너무 직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결국 그러면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런 반면 또 민주당 안에서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SNS에 이렇게 아침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이른바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건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전 장관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은 일이라도 할 것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연히 한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 또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좀 당내 좀 더 합심을 좀 요구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왔네요. 다른 사건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이제 당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성준후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이 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용우 씨가 위증을 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부터 이제 보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또 같이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가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내기도 했거든요. 이 전 사장 역시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뒤에 경기 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됐고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까지 활동을 한 측근 인사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용우 전 원장은 올해 5월 4일에 열린 재판이죠.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는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 전 원장은 증언에 대한 그 근거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5월 3일 날에 김용하고 신땡땡 이렇게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네네. 참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수원역에서 환승센터 버스 타는 곳에서 시민들을 버스가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사망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1시 27분쯤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이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버스 기사는 50대 여성 A씨인데요. 30-1번 버스를 이제 몰던 중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박으면서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이 버스는 환승센터에 정차해서 승객 승하차를 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면서 사고를 낸 건데요. 사고 버스는 이동 중 갑자기 횡단보도에 이어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어요. 그런 다음에 승강장 표지판과 또 철제로 된 보행 신호기를 연속해서 이제 충격을 했고 나서야 예. 그 다음에 멈췄습니다. 사진도 저도 봤는데 거기 뭐 잔해물 파편도 굉장히 많고요. 예. 버스도 엄청 앞이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창문도 다 깨졌고 네. 충격이 좀 컸나 봅니다. 지금 이 버스의 원래 정차 지점인 그 12번 환승센터하고 사고 현장이 한 3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아유. 3m를 이제 발진을 한 거죠. 네네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숨졌고요. 네네. 그리고 보행자인 이 여성은 버스에 깔린 상태로 구조가 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예. 또 2명이 중상, 15명이 경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이 됐고요. 이 사고 현장은 그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제 또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인접해 있는데 유동인구가 원래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 환승센터다 보니까 그 뭐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다 오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 백화점도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이 오가거든요. 네네. 지금 이 사고를 낸 버스가 수원여객 소속 전기차 버스인데 네. 이 지금 아직 사고 원인은 아직 오늘 일어난 일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다만 네. 이제 버스는 정상 작동을 해서 평소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고 당시에도 뭐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혹시 뭐 길이 미끄러워서 그랬나 아니면 혹시 뭐 음주를 하신 건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 그 당시 사고 당시가 이제 빙판길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음주 감지도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어쨌든 향후 약물 검사 등을 통해서 A 씨의 이제 운행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만 그 사고 당시 A 씨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이제 좀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수원역 환승센터의 CCTV 그리고 뭐 버스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영상을 경찰이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다치신 분들도 빨리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 사고가 왜 일어난 건지도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 사회 소식인데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통칭 JMS라고 부르는 JMS의 총재 정명석 씨 78이고요. 1심 선고가 오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전지법이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네.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이요. 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이렇게 이제 기소된 건데요. 자,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그러면 혐의가 4가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형이 내려진 건데 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라고 하죠.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씨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이 월명동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서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또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데요. 네. 재판부는 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이 범행이 이제 혐의는 4가지지만 세세한 범행은 또 23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6개의 범행이 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서 죄책이 좀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성폭력 피해자 무고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계속 야기를 했어요. 그 집단에서. 이것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재판을 좀 지연하기도 했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재판부 판시 중에 두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가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두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항소를 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전 씨가 사실 뭐 SNS나 무슨 개인 방송 같은 거 통해서 예. 내가 그렇게 했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혐의를 막 했죠. 밝히고 예. 나 본인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지만 이 마지막 범행 뒤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네.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항공편 제주도 소식도 결항됐다가 다시 재개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많이 추운데 네. 조금 더 몸이 좀 추워질 만한 소식일 것 같아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2022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결론은 이게 뭐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쉽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 뭐 늘 쉽지 않긴 한데요. 네. 또 어쨌든 지금 매년 나오는 조사 결과니까 네, 한번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거 실태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중산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 이걸 뜻하는 게 이제 PIR이라는 건데 네. 서울이 15.2배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박 15년치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서 웬만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한 푼도 안 쓰고 써야 모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지역별로는 전국은 사실 전국 평균은 6년 3개월이에요. 네. 다만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갔더니 9년 3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폭등했던 그 재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집을 장만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증명이 된 건데 지금 또 관련 다른 통계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자가를 보유한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이 지난해 전국 자가 보유율이 61.3% 10명 중 6명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약간 집값이 좀 조정기를 맞으면서 떨어지고 좀 올해 하반기에 올라오면서 약간 집값이 올랐는데 떨어지니까 또 내 집 마련한 분들이 있을 거고 네네. 또 지금 다시 또 집값이 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떨어지는데 요럴 때 또 좀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가 보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평균 7년 4개월 7년 걸렸습니다. 4개월. 네, 예. 7년 4개월이 걸렸고 임차 가구의 경우 전국 기준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내고 네, 있다. 네. 월급의 이제 한 20% 가까이를 이렇게 임대료로 주거비로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대사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말씀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좀 전망 좋은데 올라가면은 정말 이 많은 아파트들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예. 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전국 자가 보유율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 61.3%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부릅니다. 눈.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뭘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성탄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기에 퇴근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곳곳이 분주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천안과 안성 일대 충청 경기권 지나기 평소보다 무척이나 더딘데요. 이 안성 휴게소 5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오산 부근 5차로에선 화물차 사고가 나 뒤로 남사 진위부터 7km 구간 여파를 크게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흥 동탄부터 신갈까지와 판교 부근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모두 21km 구간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도 수원과 천안 일대 정체만 13km 구간이고요. 이후 외관부터 금호 분기점까지도 길게 더딥니다.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우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부근 3km 구간 처리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부터 밀리기 시작해 서울시내 금천 진입에 2시간이 넘게 예상되는데요. 이 사이 정체 구간 아닌 비봉 2, 3차로는 고장난 승용차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정치의 맥을 짚어주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진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여론조사 또 오늘 방법부터 뭐 네. 소개하고 들어가 볼까요? 개요부터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은 YTN이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와 NBS라고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2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YTN 여론조사 개요를 보면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를 했고요. 12월 17일, 18일 이틀간 했습니다. 대상은 1000명이고요. 예.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군데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12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조사됐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라고 하죠. 이거는 선관 위에다 돈을 주고 번호를 사오는 방식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2군데의 질문지보다 상세한 개요, 조사 내용 이런 세부 데이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MBS 전국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네. 리서치 이렇게 공동 조사를 한 것도 이 4군데는 지금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해오고 있죠. 예. 특히 오늘 뭐 다른 날도 그랬지만 오늘 특히 아주 또 의미 있는 수치에 대한 분석도 있으니까 네, 몇 잘 가지 변화가 보이네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을 했고요. 뭐 26일 전국이 거쳐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 평론가님의 한번 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될 것이다 뭐라는 얘기가 보도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네. 결국 이제 수락하는 모양새, 또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사의를 또 제거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쭉 과정들, 그다음에 인터뷰까지 쭉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을지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 네. 수락하고 법무부 장관 사직서 내고 대통령이 제가하고 이임하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에 쫙 이어졌잖아요. 예. 대개 이런 것들은 지도부 교체 과정은 진통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서 제목으로 많이 써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 그건 여당이 매우 지금 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과 예. 한동훈 카드 말고는 지금의 뭐랄까요, 꽤 지금 힘든 조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상향 탈출하는 데는 그래도 한동훈 카드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용산과 국힘의 지도층 내에서 일정 부분 교감이 이루어졌고 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흔히들 한동훈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이겠죠. 네. 이제 정치 경험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모든 언론에서 많이들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다른 생각이세요? 이를테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차기 뭐 지도자 예상 그룹 조사에서도 보수 쪽에서는 1위로 나오고 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지명도나 국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그가 여의도에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보아온 직업적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보았던 것들을 익숙하게 잘 해내세가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웠고 예. 아 장관이 너무 액티브하다. 때론 저건 좀 심한 설전 아니야? 그런 것도 없진 않았지만 다르네. 문법이 다르네. 네네. 그리고 본인이 또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의도의 직업적 정치인인 이른바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그들만의 언어 또는 사투리가 아니라 네. 5천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뭔가 귀를 좀 솔깃하게 할 충분한 워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동훈 카드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게 긍정 부정이 아니라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특징을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YTN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 지명 직전 발표된 자료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좋을지 여당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거론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고요. 네. 하지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답한 비율도 49%, 절반 가까이 나왔네요. 네네. 이게 지금 한 전 장관을 택하지 않은 비율 한 51% 될까요? 그렇죠. 꽤 많죠. 이 정도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우선 보도 초기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그리고 뭐 김한길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네. 김한길 얘기는 처음에 몇 번 나오다가 들어갔고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로 한 이틀 정도 지속되고 누가 하면 어떤 점이 좋겠다 안 좋겠다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싫고 말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은 보도 초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뭐 잘 모르겠을 점도 좀 있긴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음직하고 그게 YTN 조사 날짜하고도 겹칩니다. YTN 조사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17일, 18일 이틀간 조사했거든요. 그때 YTN은 이 부분에서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물었을 때 주관식으로 답하겠어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을 꼽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에 25, 그다음에 원희룡을 꼽았던 게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딱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응답한 걸로 보면 2배쯤 차이 나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 49%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불쑥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한 신념을 갖지 않는 한 나는 아무개요라고 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잘 모르겠다가 49고 한동훈은 29였어. 그러면 한동훈은 별거 아니고 모르겠다는 게 훨씬 많네. 게임이 안 되네. 뭐 그렇게 읽을 숫자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식이었으니까. 그럼 어쨌거나 이건 당내의 상황이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 질문 항목이 갖는 큰 의미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뉴스 가치는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죠. 어쨌거나 국민들이 야, 누구에게 맡겨야 돼 가지고 좀 갸우뚱한 적은 있었다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의 차기 대선주자 관련돼서 1위 언급 관련된 것도 이제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지난 20일부터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하느냐라는 물음에 45%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41%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택했고요.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고요. 조사 방법은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또 뭐 순위가 좀 더 바뀌기도 하는데 차기 대선은 아직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이르지만 저 정도면 깜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등등 좀 있겠죠. 이건 변동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총선 이후에 한참 남은 이야기고요.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또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첫 과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YTN 조사 보면은요. 여론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8%가 적절하다라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는 31%로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를 꾸려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인 한동훈의 첫 번째 관문이자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되느냐 하는 킬러 문항 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본인 입으로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28일 날 처리될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고민 중일 겁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26일이나 27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맞닥뜨릴 난제인데 여론이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고 같은 YTN 조사 세부 정의 하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만약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를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거부권 하면 안 돼라고 답한 게 65%였고 거부권 하는 게 낫겠어가 24%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YTN 조사도 보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런데 특검 추천 권한이 지금 야당에게 있고 수사 결과를 중간발표 형식으로 매일 1일 브리핑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 지명자는 그래서 악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조항을 뺀다든지 민주당 주도로 통과는 원안 통과는 될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느냐.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완강할 거예요. 이 점이 첫 번째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관련된 여론조사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NBS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할 부분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33%, 난 부정적이야 59%, 네. 거의 33대 한 60. 요 비율은 고정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이건 거의 변별력이 없는 딱 붙어 있는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정의당이 5%. 이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겠다. 네. 무당층과 응답 거절 이런 걸 다 합치면 33%였어요. 이 수치 태도 유보층이 NBS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게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1, 2%포인트라도 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직 어느 쪽으로 마음 주지 않고 있고 두 당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국민분들이 좀 차분하다. 왜냐하면은 이벤트가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고 막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에 막 휘둘리신다기보다는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하나로 후딱후딱 점수를 이렇게 줬다 이게 아니라 종합 채점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 때까지 많이 시간들이 남고 이슈들이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MBS가 조사한 총선 관련 응답 결과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분도 잘 이 부분이 조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의미가 좀 있는 숫자고 그래서 숫자가 좀 많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우선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선생님은 어떤 성격으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정부 여당을 잘하도록 좀 지원을 해야겠다. 43%. 아니야. 잘못한 게 많아. 좀 견제를 해야겠어. 45%. 2%포인트잖아요. 지금 MBS 조사 허용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엄밀히 말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다는 건데 2%포인트 차이는 매우 적은 겁니다. 허용 오차에서도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다라고 쉽게 말하기 힘들겠는데 NBS는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어요. 이 직전 2주 전 거를 조사를 한번 보면 그때는 정부 여당 견제해야겠다가 47%였어요. 그리고 여당을 지원해 주자. 용산과 여당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좀 잘하게 해보자. 안정시키자. 이게 42%. 그래서 5%포인트 차이였는데 이게 두 주일 만에 2%포인트로 확 줄어든 겁니다. 우선 지난 2주 전 거 조사는 엠블레인 등 4개 기관이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는 게 일단 눈에 하나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역이 확 견해가 갈립니다. 우리가 이번 승부처는 항상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조사 NBS 거 보면 서울은 여당을 지원해줘야겠다 49%, 견제해야겠다 41%, 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죠. 아까 전국 차이에서는 2%포인트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는 여당을 지원해야겠다가 8%포인트나 많아요. 그렇네요. 반면에 경기 인천은 오히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겠다는 게 47%. 지원해주자가 41%. 그래서 6%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여기서는 견제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은 우리가 큰 묶음으로 하나의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어디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해서는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8%포인트 차이와 6%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섰거나 거의 오차 범위 상단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 즉 수도권 내에서도 크게 결이 다르다. 이것이 실제 투표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보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처럼 여러 가지 삶살이 좀 어렵고 퍽퍽한 시기에 지원을 해서 좀 잘 살게 하든 견제를 해서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내게 하든 하는 비율이 서울과 경기 인천은 조금 성향이 다르게 나왔다는 많이 다르죠. 이건 확연히 다른 거고 이게 다음 한두 주에도 조사가 나오고 신년 들어서 이제 각 언론사마다 신년 창간호 뭐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참고로 또 신당 필요성도 NBS 조사를 했거든요. 네. 신당 필요하다 40%, 필요하지 않다 53%. 신당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반을 넘습니다. 그것은 양 진영의 지지자 모두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서 신당이 나오면 우리 진영이 지겠구나. 분열해서 지겠구나. 그러니까 신당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아직은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신당에 대한 필요성이 40%라면 물론 필요하지 않다 53%에 비해서는 적지만 무시할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앞서 그 2주 전 MBS 조사 관련해서는 그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NBS 조사 방식은 매주 똑같습니다. 네, 네. 몇 년째 지금 동일한 방법이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지표 중에 하나가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함께 그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여론은 어떤지 또 평론가님의 분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합 비대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직 내려놓고 내려놓으십시오. 물러가라는 거고요. 예. 그냥 이선 후퇴나 뭐 막후에서 공천은 자기 마음대로 다 가고 그런 거 말고 이른바 친명 비명 탁 섞어가지고 중립적이고 비교적 투명한 곳에다가 전권을 주고 이재명 당신도 손 떼라 지금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게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게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로 바꾸자. 이재명은 좀 물러나라.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47%. 예. 동의하지 않는다가 42%예요. 오, 5% 포인트 차이로 예.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비교적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띄우고 나서 꽤 역풍이랄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이나 내년 출마할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예. 일부 고립화되는 양상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NBS 조사는 18, 19, 20일 어제 그제까지 최근 3일간 사람들의 민심을 한번 조사해 본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래 이재명 대표 체제보다는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국힘도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따로 떼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역시 아니야 이재명 계속 맡기는 게 좋겠어가 63%. 그래 바꿔보자는 30%로 차이는 크게 났습니다. 차이가 좀 그런데 크네요. 전체 조사 응답자에서는 47대 42로 많았고 중도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네. 나는 통합 비대위로 바꾸는 게 좋겠어. 찬성이 47%, 반대가 43%. 그러니까 아까 비슷하네요. 전체와 거의 똑같은 거죠. 찬성은 똑같고요. 네네. 그래서 민심의 저변에는 민주당의 지도 방식을 놓고 누구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거나를 놓고는 상당히 좀 기류의 변화가 감지가 된다. 예.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서울과 인천 경기가 좀 결이 달라요. 서울에서는 나는 그렇게 지도체제 바꾸는 거 찬성이 50%야. 예. 반대는 34%. 차이가 크죠. 예. 인천 경기는 찬성이 44%, 반대가 46%.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예. 그냥 통합비대위에 반대하고 지금 이재명 체제로 가자가 조금이라도 많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이 또 여기서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다릅니다. 예. 이게 지금 NBS도 그런데 내년 초에 나올 갤럽이나 언론사에서 한두 군데 이런 게 보면은 이것은 한 군데만의 튀는 조사가 아니고 일정 부분한 여론을 형성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연말과 연초가 중요할 텐데 국힘은 지도체제도 바뀌고요. 공천혁신 어떤 사람들로 꾸려서 국민 앞에 내놓느냐.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 네. 그다음에 정치 개혁 쪽으로 누가 더 먼저 진정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배치하고 예. 어디가 더 물갈이를 하느냐. 국민들은 아마 그 지점에서 엄정한 채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도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가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모습까지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하나만 고르라면 거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경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ather near to us once more. Through the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bough,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선규는 매년 겨울이 싫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늘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는 선균의 가족.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창문과 냉기 가득한 집안은 뿌연 입김이 나올 정도인데요. 할아버지는 난방비를 벌기 위해 온종일 폐지를 주우려 다녀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빠와 엄마 대신 지금껏 선규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밤마다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선규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선균의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2에서 8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리겠고 또 동쪽의 울릉도 독도 역시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긴 시간 동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유의해 주시고요. 빙판도 아울러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상권 동해안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서해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일부 해제됐지만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 먼바다는 최대 5m 안팎까지니까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내려져서 지금 매우 춥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 기온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 서울 영하 12도 등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비대위 전환을 앞두고 혁신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 지명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꼽았습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7곳으로 남대문과 용산, 성동, 강남, 광진, 마포 그리고 부산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카톡이나 문자 좀 보내보세요.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가 부릅니다. 텍스트 미 메리 크리스마스. Please remember this December to fully charge your phone and text me Merry Christmas. Let me know you care. Just a word or two of text from you will remind me you're still there. You don't have to add much to it. One smiley face will do.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cause I'm missing kissing you. Text me Merry Christmas, make my holiday complete. Though you're far from me, say you'll be RB. That's a text I'll never delete. Choose just the right emoji, one that makes me LOL. And if you text me something naughty, I promise I won't tell.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 Hi, Hey, how are you? okay. Miss you. Miss you too. Xmas sucks without you. I know. LOL. Love you. Love you. Okay, thanks. Bye. A Facebook message isn't quite as sweet. I need more from you than just a tweet. A snap on Snapchat doesn't last, and voicemail that's from Christmas past. Text me Merry Christmas, Send a selfie too. if
52 I'll go neath the mistletoe and pretend my screen is you. Show me that you love me. Text, hold and kiss and hug me.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my pants to start vibrating.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and I will text you too. This Christmas, it's the least that we can do. Merry Christmas. 국민의힘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말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세한 얘기 전화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당무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한 전 장관하고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 전 장관의 등판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다운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다운 선택이요? 네. 이 정권 심판을 벼르고 있는 국민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공화국다운 선택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이 검찰 출신 이 라인업이 그 하나의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이 라인업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는 카드를 선택했을까? 저는 우선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두 번째로는 역시 대통령이 본인의 아바타를 내세워서 총선을 지휘하겠다. 그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도 영남 주류를 쳐내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이후에 찐윤 금액간 공천이 예상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서 국민과 대결하는 선택을 했다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국민과 대결하는 선택인 건가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대 정권 안정 그런 구도로 총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도를 포함한 이제 다수의 제가 볼 때는 한 60% 내외의 국민들은 이미 정권 심판을 벼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민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갔어야지 하지 않나. 이거는 이제 민심에 반하면서 한판 붙어보자.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대위원장을 용산의 그런 하명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꽂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좀 촘촘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나 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 여당 상황이 민주당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나 땡 그런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자칫하면은 오만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움으로써 정권 심판의 이제 구도가 훨씬 선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을 이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는 이 민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폭주 이런 무도하고 무능한 이런 정책
역이 돼가지고 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소통하면서 네네. 대통령의 비판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의외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주목하고요. 또 다른 변수는 예. 이준석하고 어떤 식으로 좀 연대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 이준석 이런 식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의회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비판할지, 그 다음에 이준석과 연대할지 네. 두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이냐 실패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 두 가지 변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분석하시면서 방심은 금물이다 말씀하셨는 것처럼 같은 당의 그 정성호 의원께서도 한나땡을 말하는 건 비슷하게 1차원적인 얘기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강력한 실행력 이런 걸로 변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과는 다르다. 만만한 상대 아니다. 이렇게 축혀 세우게 되는데 일부 동의하시는지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대중의 어떤 환심을 사는 네. 그러한 뭐랄까 정치적 제스처 그런 거에 상당히 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은 완전히 한 몸이지만 아바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슈링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떠난 민심이 국힘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지금 현 정치인 중에서 그러한 가장 쇼맨십에 능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장관 딱 장관께서 랑색을 딱 메고 오다가 딱 집어던지는 그런 쇼맨십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저희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일반 국회의원분들보다 오히려 더 쇼맨십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뭐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정권의 반사 이익에 기대는 그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현 정권이 무도하고 무능해서 네네.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정상적이라면은 한 50% 정도의 지지는 얻어야 되는데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깊은 자성을 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민주당의 시간표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1월 2월은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될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국힘이 싫어서 정권이 싫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이 민심이 앞으로 1, 2월 혁신의 시간을 저희들이 잘 보내게 되면은 네. 민주당 잘하구나. 민주당이 좋아서 저희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대를 하고요. 네. 어쨌거나 저희들도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국힘도 혁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의의 혁신 경쟁을 통해서 과연 어느 쪽이 민심을 더 많이 얻는가. 예. 거기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6일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 체제가 이제 가동되면은 28일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변함없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 어떻게 보면 첫 시험대가 여기서 드러날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서 앞서 그렇게 얘기했죠.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일부 조항은 독소 조항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죠. 예.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게 네. 이게 독소 조항입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피해 사실 위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의당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김건희 특검 검사를 국힘이 추천하면은 말이 안 되죠. 과거에 드루킹 특검 때도요. 네. 민주당 추천권을 배제했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 추천을 배제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적이 많아요. 계속적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시고 왜 자신의 비밀번호는 수사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네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도 또 했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인데 시점도 문제다. 왜 총선 후에 수정 특검법이 발의되면 수용할 가능성 이런 것도 시사하기도 했는데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세요? 28일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요. 예. 국힘에서 제기하는 총선 이후에 하자. 네.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특검법이 지난 3월에 발의가 됐어요. 예. 국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가지고 네. 240일 기간으로 지금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전히 국힘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저런 물타기로 특검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해갈까? 뜻하면 문제가 없으면은 특검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특검이 실시가 되고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이건 명백하게 특검에 의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드러나고 그러면 구속까지도 될 사안이니까 네. 이런 경우를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법을 지금 반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못지않게 지금 여러 현안 과제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 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우선은 이낙연 전 대표 끌어들일 만한 방법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네. 그 정치인은 시대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돼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네.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님의 신당 추진은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치 도의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창당을 하시더라도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봐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네. 행여라도 NY 신당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를 할 경우에 네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신당을 멈추시는 것이 또 당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저는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드러내야 되고요. 그래서 네. 명락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상대가 받지 못할 제안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28일이 그 서울의 봄 10만 관객을 기록하는 그 날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28일 날 네. 이낙연 전 대표님께 서울의 봄 영화를 같이 보자고 그렇게 한번 정중히 초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두 티켓으로요. 분이 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1000만 관객 돌파 기념을 함께 축하하시면서 거기 아마 배우들도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날은. 네.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국민과 함께 내년 4월에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은 아주 국민들에게 네. 연말연시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문화의 힘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네. 문화를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제 또 이미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저는 한번 이재명 대표가 꼭 좀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다고요? 네, 그럼요. 아, 네네. 혹시 무슨 반응이 있으시던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요.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통합 비대위를 요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보면은 공동선대위원장도 싫다. 지도부를 바꾼다면 탈당이냐 신당을 중단할 거냐는 질문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원론적 답변하면서 시한을 연말로 뒀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원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이 행보는 네. 정치 상식과 지금 거꾸로 지금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요구를 먼저 해야죠. 뭐 이재명 대표 사퇴라든지 지도부 총 사퇴라든지 요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 신당 창당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신당 창당을 급발진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네. 이게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이 수싸움 할 때입니까? 네네. 단결해서 전 대표와 현 대표가 단결해서 손잡고 검찰 정권과 맞서야 될 때고요. 이런 식으로 전 대표의 그런 리스크를 당과 국민들이 안겨주는 것은 네. 그냥 대단히 좀 유감스럽네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급발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대통령과 회동 문제 놓고 여러 가지 신경전도 있었는데 이번 만남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요. 네네. 저는 이제 한동안은 계속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땐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해동 제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네. 화답이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형식과 격을 갖춰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그림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n분의 1로 만나는 이런 식의 여기서 무슨 대화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매서운 맛을 보셔야지 네. 정신을 차리시고 좀 더 겸손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정말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대 정권, 전두환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좀 따뜻한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말에 뭐 정치권 뭐 숙제였던 그 예산안도 통과됐고요. 또 총선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말고 혹시 다른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바람보다요. 예. 오늘 제가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낮에 제 지역이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인데요. 그렇죠. 어디 학원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네.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요? 수강생들. 학생 수가.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지역 돌면서 상가를 돌아봐도 거의 다 손님이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총선도 잘 치르고 대통령께서도 좀 더 민심을 잘 보듬으셔서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재난 관련 소식 하나 전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지금 눈이 오는 곳이 있고요. 전국이 주말까지 영하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쌓인 눈은 미리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고요. 도로가 얼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스노윙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따뜻하게 내리는 사랑 새하얗게 내려앉는 그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서 이젠 내게 말하고 싶어 마주잡은 손 위에도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Baby with you 우리 둘이 Forever with you 하늘 위에 나의 눈이 Baby with you 사람들의 웃음소리 Baby with you 포근한 우리 겨울이 Snow is like you baby snowy You baby snowy 그댈 닮은 따뜻한 겨울 손 닿을 수 있게 하얗게 내리는 그대 Snow is like you baby snowing You baby snowing you 마주잡은 손 위에도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너 Baby with you 우리 둘이 Forever with you 하늘 위에 나의 눈이 Baby with you 사람들의 웃음소리 Baby with you 포근한 우리 겨울이 Snow is like you baby snowy You baby snowy 그댈 닮은 따뜻한 겨울 손 닿을 수 있게 하얗게 내리는 그대 Snow is like you baby snowing You baby snowing you Yeah Forever with you You baby snowing you My baby with you My love Forever with you my love Yeah Baby with Baby baby my love You're my love You're my sweetie You better snowy You baby snowy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제주에는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516도로 등 산간 지역의 도로들은 전면 진입이 통제되고 있고요. 하늘길과 바닷길 역시 결항과 지연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 미리 운항 정보 확인 후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답게 도로 정체도 상당한데요. 수도권에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만 43km 구간에 달하는데 특히 천안 일대와 옥산, 외관에서 금호 분기점 쪽 지나기 가장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북천안에서 남사 쪽 통과 가장 더딥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일산에서 판교 방향, 일산부터 송내 쪽으로 길게 정체되고 이후 노오지 분기점 5차로는 화물차 사고로 막혀있어 혼잡합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도 판교 부근과 평촌, 시흥 휴게소부터 송내까지와 자유로 일대, 다시 고양 분기점부터 노산 터널까지 모두 39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서울 시내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성산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종일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럴 분위기 또 겨울 분위기 나는 노래 조금씩 들려드렸는데 잊고 있었던 노래들 무려 들어보는 문화 코너입니다. 김윤아 대중음악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겨울 노래 특집 준비하셨는데 뭐 기왕 저희가 조금씩 들려드리는 거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기도 했고 네. 또 최근에 그 겨울 노래 가운데에서 또 오랜만에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오.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곡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까 네네. 네, 그때까지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귀 기울이고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겨울 노래 제가 좀 세대별이랄까요? 시대별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 아마 이 겨울 노래라고 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기억하시는 곡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어떤 겨울 노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좀 보인다고 할까요? 우리 DJ님께서는 어떤 곡이 대표곡이신가요? 저 이 노래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뭔데요? 그 하얀 눈이 내려와 뭐 온 세상이 하얗게 그 뭐 김민종 씨 불렀던 그거는 그래도 나름 좀 최근 곡이라고 그런가요?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더 최근 곡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니요. 그러지 왜 이때 않으셔도. 걸 얘기했지? 네, 지금은 그게 알겠습니다. 떠오릅니다. 네, 제가 거의 뭐 7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 곡까지 띄워드릴 텐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겨울이라고 하면 눈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눈과 관련된 곡들이 많고요. 뭐 추억 그리고 크리스마스 벨소리 예. 또 뭐 아련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게 겨울곡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7, 8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계절을 노래하는 노래 같은 느낌의 곡들이 많았다면 네네네. 90년대부터 이제 대중가요가 예. 대중분들 사이에서 뭐랄까요 한국의 대중가요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때부터는 좀 기획으로 만들어진 겨울 노래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서 네. 오늘 다양하게 좀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거 저 취소하고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습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아, 너무 땡기지 마세요 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겨울 노래 특집 첫 곡 어떤 분의 무슨 노래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에게는 예. 이 노래인데 이 얘기하면 또 나이가 나오겠죠. 뭐 얼마나 땡겨주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입니다. 한 10년 땡기신 거 아닙니까? 네. 이 곡이 예. 1993년 곡이더라고요. 그렇게 됐나요? 올해로 이제 30주년이 된 네. 곡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전주에 이 크리스마스 벨소리 들으면 아련한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오는 명동 뭐 구세군 맞아요. 분이 떠오르고 그렇죠. 이때는 길거리에서도 정말 이 겨울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 있던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 거리 풍경이 많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은 곡이었어요. 네네. 기억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이민규, 박종석 이렇게 두 사람 남성 듀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의 데뷔곡이었거든요. 아 데뷔곡부터 대박이 난 네, 거네요. 그래서 신인 그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로 뭐 우리 가요톱10 있지 않습니까? 가요톱 10. 당시에 우리 손범수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뭐 1월 26일 94년 기준인데 1월부터 2월까지 뭐 3주 연속 1위 뭐 이런 거를 차지하고 겨울 내내 1위 하셨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 해를 장악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아쉽게도 이 팀이 이 이후에 큰 사랑을 이보다 더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집이 뭐 텅 빈 객석 이런 곡을 발표해서 소소하게 사랑받긴 했는데 좀 흐지부지 되었죠. 이후에 팀의 커리어가. 네. 그래서 그때 제목의 중요성 같은 것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객석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으면 활동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예. 뭐 안타깝지만 원히트 원더 같은 느낌으로 남게 되었죠. 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하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뭐 여름이면 뭐 어디 뭐 바닷가 앞에서 막 뮤직 저 뱅크 같은 거 네, 공연을 하고 하죠. 공개 방송하고 네. 뭐 겨울이면 스키장 가서 막 눈 온다 했는데 지금 저희 그 방송 함께 계시는 우리 엔지니어 선배께서 상당히 또 동안이시긴 한데 네. 이 가요톱10 공개 방송할 때 생방송을 진행하셨었대요. 미스터 투 이 하얀 겨울 네. 부르는 장면도 봤다고 회상하시는데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한 소절 제가 들어보는 시간. 동안이시네요. 네. 자, 첫 곡은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네. 1993년에 나온 곡이었고요. 네. 두 번째 곡은 세월을 좀 땡겨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90년대 조금 더 계속 머물러 90년대? 보겠습니다. 머물러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부터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터보네요. 아시네요. 역시 동년배. 이게 아마
그 라디오에서도 아직까지도 겨울이 되면 정말 스테디셀러처럼 방송에 많이 나오는 곡일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이게 외워져요. 맞아요. 왜 외워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 노래들은 되게 외워지더라고요. 가사가.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저희가 어린 시절이어서 그랬을까요? 터보의 회상이라는 곡이고요. 네, 네. 이 곡도 이제 전주부터 크리스마스 벨소리가 나오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 노래가 되었고 부제도 있는데 부제가 디셈버예요. 아 부제가 있었어요. 12월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회상이란 제목만 들으면 겨울 노래인가 싶겠지만 부제를 보면 겨울을 노려서 만든 노래라는 게 확실해지는 노래입니다. 아 근데 이때 터보가 네. 김정남과 같이 했던 김종국의 터보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터보인지. 마이키의 터보입니다. 마이키시죠, 그죠. 이 곡이 수록돼 있는 게 3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집까지 그 김정남 씨가 함께하다가 그룹을 탈퇴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래퍼인 마이키 씨를 영입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랩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김정남 씨는 좀 이렇게 쏘는 듯한 굉장히 네네. 좀 강렬한 그 특유의 각기춤이라고 그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관절을 부술 듯한 네. 춤과 함께 랩을 선보이는 파트였고 이제 마이키 같은 경우에 좀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약간 제가 랩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랩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타이틀곡이 금지된 장난이라고 또 댄스곡이긴 했었는데 수록곡 가운데 하나였던 이 회상이 네. 그 마이키 분의 랩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면서 대중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가 90년대 중반이라 아직 그때 다운타운 집계 차트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길보드 차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빌보드 아니고 길보드 맞습니다. 차트. 그런 곳에서 무려 8주 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대단하네. 뭐 그해 겨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곡이었죠. 이맘때 뭐 스키장 가시는 분들 뭐 거의 맞아요. 접수하는 곳에 다 이 스로프에서 노래 나왔을 거예요. 이 곡과 그 또 터보 노래 가운데 화이트 러브라고 스키장에서라는 부제가 있는 곡이 또 있거든요. 노렸어. 투탑이죠. 네. 터보의 회상 1997년 곡이고 부제가 디셈버였다. 네네. 그리고 타이틀곡이 금지된 장르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스테디셀러로 네. 인기가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홍의종님께서 네. 김윤하 평론가님 목소리에서 뭔가 프로라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니. 또 아는 분이신 건 아니죠? 초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터보의 회상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곡도 90년대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찾다 보니까 확실히 90년대 곡들이 오랫동안 겨울 노래로 대표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전주 기억하시나요? 이거 알듯말듯한데요. 조관우 씨의 네. 겨울 이야기라는 곡이에요. 이게 참 또 저 감성에 젖는 그런 노래. 네, 그리고 오랜만에 당시에 그 겨울 이야기 투톱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DJ DOC의 겨울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굉장히 좀 신나는 댄스풍의 곡이었는데 오늘 왠지 뭐 해도 졌고 여러분들과 좀 분위기 있는 곡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조관우 겨울 이야기, 조관우 씨 특유의 그 가성, 미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원래 그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조관우 하면 리메이크를 떠올리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앨범 가운데 이 곡과 모래성이라는 유이한 오리지널 곡으로 또 사랑을 받기도 했던 곡이거든요. 네. 네, 이 노래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한 분이 하광훈 씨예요. 하광훈 씨요. 80년대 90년대 가요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이제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의 베이시스트이기도 했고 변진섭, 김민우의 히트곡들을 상당히 많이 만든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또 조관우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히트곡을 참 많이 만들기도 한 이제 발라드, 감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분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낭만 그 자체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후렴구. 요 후렴 들으니까 확실히 기억하시죠? 기억나네요. 기억하나요 하는 네. 그 후렴구 가사 때문에도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사랑하던 사람과의 추억을 그리는 상당히 좀 뭔가 아련하게 추억에 젖게 되는 그런 곡이죠. 이 타방송 드라마의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띄워드리는 곡 중에서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다시
요즘에 그 끌오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시 히트를 하게 된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노래 그런 거죠. 뭐 저 그동안 잘 못 만났던 뭐 어렴풋한 첫사랑을 다시 그죠? 만나서 뭐 잘 지냈나 그냥 약간 뭐 보다 뭐 갑자기 네, 그렇게 막 터프하게 가시네요. 근데 뭐 이게 환상 같기도 하고 뭐 눈발에 휘날리면서 뭔가 좀 선명하다기보다는 아련하게 좀 환상적으로 그려낸 그런 곡이라 또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이기도 하죠. 네, 조관우 씨의 그 특유의 그 미성과 맞아요. 가성이 매력적인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90년대 노래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곡 더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좀 다른 류의 낭만입니다. 약간 이런 전주 톤의 90년대 노래는 네. 강수지 씨, 그죠? 지금 이 곡 바로 나오시네요. 정답입니다. 귀가 네. 섬세하시네요. 아니, 저희 집에 강수지 씨 LP도 몇 개 있어요. 제가 일부러 중고 가서 샀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90년대는 정말 강수지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가수로서 좀 덜 조명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목이 뭐죠? 혼자만의 겨울. 그러면은 저희가 네. 제가 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 노래를 잠깐 듣고 와서 네. 좀 소개를 이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네, 뭐 그럼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수지 씨의 혼자만의 겨울입니다. 네, 강수지 씨의 혼자만의 겨울 잠시 듣고 왔는데요. 그때는 만인의 연인, 네. 지금은 김국진의 그녀. 근데 노래가 눈을 그리게 되는데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좀 투명한 눈. 맞아요.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왜 밤새 내린 눈에 풍경이 하얗게 변해 있을 때 아침에 저희가 현관문 열고 딱 나가면 온 세상이 정말 다른 세계로 변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풍경을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 강수지 씨 특유의 청초한 음색이 너무 돋보이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어느 분이 작곡하셨나요? 혹시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제가요? 그럴 리가. 강수지 씨가 직접 하신 거죠. 이 강수지와 또 필승 조합이 하나 있는데 윤상 씨입니다. 윤상 씨가 작곡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데뷔곡 보랏빛 향기 때부터 윤상 작곡, 강수지 작사. 필승 조합. 네, 이 조합이 정말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었고요. 이 곡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7, 80년대는 어떤 겨울 풍경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곡들이었다면 좀 기획 싱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곡들도 90년대 중반부터는 좀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앨범 수록곡은 아니고 정말 싱글로 겨울 시즌에 맞춰서 발표가 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과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멋진 곡이 있는데 이 두 곡만 담겨져 있던 곡이었고 역시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당시에 TV,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는 게 그 겨울 노래하면 약간 저는 밝지만 센티멘탈한 약간 애틋하고 아련한 느낌이 들어있는 게 좋더라고요. 옆구리 시린 느낌이요? 예. 그건 좀 다른 느낌인가? 뭐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느낌을 너무 기가 막히게 엮어낸 노래란 생각이 들어서 늘 좀 강추하고 있는 겨울 노래였습니다.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이었습니다. 네. 다음 노래도 혹시 90년대 노래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조금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서 8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곡은 아마 멜로디 들으면 너무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전주고요. 여기인데요. 혹시 아시려나?
모릅니다. 아, 전혀 모르시나요? 알아도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그만 집에라고 시작하는 조화문의 눈 오는 밤이라는 소풍 가서 곡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 맞아요. 둘, 셋. 네, 레크레이션 때 박자가 딱 그 박자잖아요. 그 겨울이나 여름에 뭐 MT, 뭐 캠프파이어, 맞아요. OT 이런 데 가면서 둥글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노래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덕분에 뭐 강촌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곡이에요. 추억의 강촌 대성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년대 청춘 보낸 분들이라면 잊으실 수가 없는 곡일 텐데요. 네. 조화문 씨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굉장히 강렬한 락 음악을 하는 마그마라는 밴드의 보컬리스트였거든요. 락밴드 보컬리스트요. 네. 네, 그런데 솔로로 독립을 하면서는 이 곡은 이제 수록곡이고 타이틀곡은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그 노래. 굉장히 낭만적인 발라드 곡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외모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생긴 미남이어서 밴드 시기와 솔로 시기가 거의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다른 매력을 선보였던 8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리스트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화문 씨의 눈 오는 밤 1987년에 나온 노래고 네. 뭐 MT 갈 때나 MT 가서나 우리가 맞아요. 많이 옹기종기 모여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80년대 노래도 겨울 노래 들으니까 좀 괜찮은데요? 느낌이 좀 다르고. 맞아요. 좀 90년대와는 좀 다르게 좀 더 정답지 않으세요? 네네. 네. 뭐 비슷한 연도의 노래가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슷한 연도인 86년에 발표된 1년 이 전. 노래 한번 띄워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당시에 이제 가요제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대학가요제에서 네. 금상을 이 수상하면서 곡이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제가 거기가 미사리였나 서촌이었나 네네. 하여튼 뭐 네. 어디 가서 네. 쌍화차 먹는 그럼요. 곳에서 슥 나오더라고요. 이게 겨울이 되면 첫눈이 온다고요로 시작하는 곡이기 때문에 네. 뭐 바로 연상이 되는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그 86년 대학가요제 금상이었는데 대상 수상곡이 유열 씨 노래였어요. 유열 씨요. 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곡이었는데 사실 유열 씨는 이후에 DJ나 뭐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인기가 더 많았고 네. 노래로는 이 첫눈이 온다고요가 더 많은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대상만큼이나 되게 사랑 많이 받던 맞습니다. 금상 수상곡이네요. 네, 그리고 이정석 씨는 이제 이 곡의 히트를 기반으로 뭐 사랑의 대화, 사랑하기에 그리고 뭐 여름날의 추억 같은 히트곡을 내면서 80년대 중반에 약간 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원조 발라드 꽃미남 가수 뭐 이런 수식어로 사랑을 꽤 많이 받았는데 네. 아쉽게도 가수 활동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사회로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9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떠나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옮기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방송 활동도 좀 하고 그래요? 네, 또 가끔 이제 그 가요 프로그램 무대에 나와서 네네. 이 노래를 다시 불러주시기도 하는 그런 네. 모습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겨울과 어울리는 노래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90년대 노래 들어봤고요. 80년대 노래 들어봤고요. 네. 이어지는 노래는 혹시 조금 더 시계를 앞당기실 건가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70년대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70년대요. 이거는 낯설 네. 수 있겠네요. 이게 근데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곡이에요. 뭔가 전주가 잔잔하니까 저희 목소리 좀 작게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무슨 노래일까요? 송창식 씨의 네. 밤눈이라는 밤눈이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어떤 곡이죠? 이게 좀 송창식 씨가 워낙에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송창식 씨로도 좀 초기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조금 들어보고 그래봐도 말씀을 좀 괜찮을까요?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송창식 씨의 밤눈입니다. 까마득히 먼 데서 눈 막는 소리 흰 벌판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내 우는 소리 잠만 들며 아 근데 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이런 게 같이 또 뒤절부가 되죠? 아 가능하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냥 소복소복 소리도 내지 않고 쌓이는 네. 밤눈을 떠올렸거든요. 네. 이렇게 다를 수가. 저는 뭔가 어디 떠나갈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네. 너무 좋은 예. 말씀이신데 네. 왜냐면 이 곡이 송창식 씨가 작곡을 한 곡인데요. 입대를 앞두고 이 곡을 썼다고 해요. 봐요. 정말로. 남자들은 안다니까. 맞네요. 그래서 그 내 이럴 줄 알았어. 뭔가를 떠나기 전에 그 이제 정말 마음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쓴 곡이고요. 또 노랫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네. 송창식 씨와 또 너무 좋은 만남으로도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의 작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는 또 이제 고래사냥을 같이 작업하시면서 이 가요계에는 잊을 수 없는 이제 흔적을 남긴 네. 듀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사는 또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 DJ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떠나기 전날 밤? 봐요. 네. 남자들은 안다니까요. 느껴졌어요. 송창식 씨의 밤눈 1974년에 네. 나온 곡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90년대, 80년대, 70년대까지 왔는데 네. 혹시 60년대까지 가실 거예요? 아니요. 2000년대로 오겠습니다. 2000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효신의 눈의 꽃 준비했습니다. 우리 저 박효신 상경 잘 지내나? 아 친하신가요? 예, 그랬었죠. 동기신가요? 아, 같은 군에 있었죠. 아 정말요? 네, 뭐 엄청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곡 너무 유명한 곡이죠. 사실 최근에는 겨울이 되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예. 원곡은 이제 일본 곡입니다. 유키노 하나 같은 제목이에요. 눈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원곡을 리메이크해서 박효신 씨가 부른 곡이고요. 당시에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 네. 우리 뭐 소땡땡님. 맞아요. 임수정 씨와 함께 정말 대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삽입곡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던 곡인데요. 리메이크도 정말 많이 됐어요.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네. 누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한국의 겨울도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뭐 사담이지만 네. 군에 있을 때 참 박효신 씨의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노래를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부드러운 옛날 창법도 있었고 네. 약간 창법을 나중에 바꿨어요. 맞습니다. 그 바뀐 네. 창법으로도 불렀었고 참 많이 들었던 건데 유키노 하나 네, 맞습니다. 원곡을 리메이크해서 네. 만든 박효신 씨의 눈의 꽃이란 노래. 네, 귀한 체험을 하셨네요. 고막이 부럽습니다.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뭐 저한테 기대해라고 하셨잖아요. 뭐 맞습니다. 역주행한 곡이 있다고 오늘, 이제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 겨울 노래 테마를 가져오게 만든 곡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십시오. 엑소 그룹 아시죠? 엑소 알죠. 네, 2010년대를 대표하는 K-팝 대표 주자였던 보이그룹 엑소의 첫눈. 이라는 곡이에요. 어쩐지 제가 요새 핫백 틀어놓고 운전하는데 이 노래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지금 차트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음원 차트마다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순위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대표하는 이제 멜론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챌린지 열풍을 탔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숏폼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 음원 차트에까지도 성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도 그 요즘에 스페드업이라고 해서 속도를 1.5배, 2배 정도로 좀 빠르게 돌려서 맞춰서 춤을 추는 네. 챌린지가 히트를 하면서 발매 10년 만에 지금 차트 1위로 다시 역주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네. 원래 이 곡이
겨울 앨범의 수록곡이었어요. 타이틀곡은 12월의 기적이라고 하는 좀 더 클래시컬한 발라드 곡이었는데 네. 수록곡 가운데 이렇게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미디엄 템포 곡으로 수록이 되어 있던 이 곡이 10년 동안 오히려 조금씩 인지도와 사랑을 높여가면서 10년 뒤에는 승자가 되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0년 전에 나왔던 엑소의 첫눈이 역주행해서 최근에 1위까지 네, 올랐고 맞습니다. 노래를 살짝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디오 씨가 네네. 불렀던 노래의 그 음색도 좀 느껴지는 게 좀 따뜻한 느낌도 납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도 그 디오 씨의 첫 파트가 있는데요. 리메이크가 정말 많이 됐지만 그것을 대체할 가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불가. 네. 엑소의 첫눈이라는 노래까지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들 쭉 한번 시대별로 한번 드려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알리 씨가 부른 윈터 원더랜드라는 노래 들으면서 금요일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